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오늘까지 읽었던 책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이 기억 속에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사라졌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을 겁니다. 책뿐이 아닐 겁니다. 각종 글, 특히 신문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그건 나에게 들어왔던 모든 지식과 정보의 행방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읽은 것, 오늘 경험한 것, 오늘 깨달은 감명 깊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이 의문을 던지면서 누구나 허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라면 그 자료가 모두 들어있을 텐데 말입니다. 물론 컴퓨터는 수집된 내용이나 날짜를 정해놓긴 하지만 우리가 글을 읽는 동안 우리 자신에게 일어났던 감흥이나 설명할 수 없는 생각들, 그리고 교차하는 수많은 기억들은 아무리 똑똑한 컴퓨터라도 저장해 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억에 있어서는 컴퓨터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자료화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과 기억들은 수집된 지식과 함께 오늘의 나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안을 해결하거나 설명할 때 책이 될 수도 있고 신문이 될 수도 있고 전해 들은 이야기 등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자신에게 내재된 지식들이 이런 정서적인 감정들과 함께 나오는 것이겠죠. 말을 하면서 인용을 많이 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것들을 인용하고 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중 대표적인 결과물은 이제 논문이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돈키호테에 들어있는 세르반테스의 이런 내재된 지식 또는 논문으로 말한다면 글에 스며 있는 인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강의에서 가끔 언급하고 있는 단테의 신곡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 이유는 수없이 많을 겁니다. 작품이 문장이 뛰어나다는 것이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이태리어를 낫게 했다는 역사성도 그렇고 시대 정신이 중세를 마감하면서 르네상스를 여는 작품이라는 것도 그런 이유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작품이 그렇게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지만 실제로 작품을 읽는 입장에서는 특히 번역된 작품을 읽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평가되는 만큼의 느낌을 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작품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는 이유 중에는 번역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곡에는 그 수많은 작품과 이분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는 신곡에서 언급된 작품과 인물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삶이나 철학, 그리고 언급된 작품의 내용과 작가의 의도 등 그 내면의 깊이를 이해해야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신곡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곡에 등장하는 많은 등장인물들, 그 인물들의 어떤 그 내면의 세계,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이 이 단테의 신곡을 함께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한 문장 한 문장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런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 작품은 단테까지 시대에 그가 읽은 책들과 생각한 것들이 내재되어 그의 글로 나왔다는 것이고, 이제 그게 엄청 많다는 사실이죠. 이런 점에서 돈키호테라는 작품도 그렇습니다. 단테와 세르반테스의 시대적 차이는 한 300년인데요. 그렇다면 단테 이후 300년 동안 나온 많은 작품들을 세르반테스는 더 읽었다고 가정하게 되고 아마도 그것은 사실일 겁니다. 이번엔 돈키호테는 신곡보다 할 말이 더 많은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책, 즉 다른 사람의 작품들이 한 작가를 통해서
새롭게 작품에 등장하는 현상을 스페인어로는 인터텍스ου알리다, 영어로는 인터텍스츄얼리티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텍스트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접했던 이전의 작품들이 그 글 속에 촘촘한 그문망처럼 엮여져 있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급된 작품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는 독자로서 내린 자기만의 해석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원래 작품이 써졌을 때의 것이 될 수 없겠죠. 말하자면 그것을 읽은 독자의 시대와 장소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작품들이 새로운 작가를 통해서 다시 창작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신곡이나 돈키호테를 통해 언급되는 것들은 단테나 세르반테스를 통해서 재해석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작품 쓰기를 창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글쓰기는 사실 그 편집, 그러니까 글쓰기 창작은 일종의 편집, 지식의 편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돈키호테 속에 언급된 다른 작품이나 인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돈키호테 서문에서부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자신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다른 책들은 터무니없는 통속적인 이야기책이라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등 온갖 철학자들이 말들을 다 끌어다 독자들로 하여금 감탄케 하고 작가를 세상에서 가장 학식이 있고 책을 많이 읽고 수사에 뛰어난 사람으로 여기는데 여백에 인용구도 없고 책 끝에 주석도 붙이지 않은 이런 책을 세상에 내보내려니 어찌 걱정이 되지 않겠는가. 요즘은 그 성스러운 성서까지 인용하더군. 어떤 작가들은 다 자기가 성 토마스 아퀴나스고 또 다른 자들은 다들 교회의 박사들이란 말이겠지라고 하면서 그 당시 글 쓰는 사람들의 행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은 철학자나 신학자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그 당시 글 쓰는 사람들의 어떤 시대 상황을 꼬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은 즉 세르반테스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거기다 자신은 이들의 철학을 깊이 알고 있다는 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작품을 읽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세르반테스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부분도 인상적입니다. 돈키호테는 돈 디에고라는 점잖은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돈키호테에 대해서 돈키호테에게 말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16살쯤 되는데 6년 동안 살라만카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배웠답니다. 이 녀석이 신앙학문, 그걸 학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에 푹 빠져 내가 원하는 법학 공부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았고 모든 학문의 왕인 신학도 거들떠보지 않았죠. 우리 시대에는 덕망이 있고 훌륭한 학문을 높이 쳐주고 덕망 없는 문학은 시궁창 속 진주나 같기 때문이죠. 이 녀석은 온종일 호메로스 일리아스 구절에서 한 말이 좋으니 나쁘니 따지면서 살죠. 마르시알이 어떤 에피그램에서 지조에 맞는 소리를 했는지 아닌지, 베르질리우스의 이런저런 식구를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저렇게 해야 하는지를 따지죠. 결국 이 녀석의 모든 대화는 지금 말한 시인들이나 호라티우스, 페르시우스, 유베날리스, 티블루스의 책에 관한 것들이죠. 현대 에스파냐어나 로만스어로 쓴 시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요. 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2권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작가 세르반테스의 지식세계의 폭과 깊이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인물들은 물론 세반테스는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에서 수많은 인물들을 소환합니다. 라 갈라테아는 세르반테스의 첫 번째 소설 작품이기도 하지만 목가 소설이었죠. 이것은 그리스 신화상의 그 피그말리온이 조각한 소녀상에서 유래한 이름이죠.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를 비롯해서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있고요. 거기에 헬레나도 나옵니다. 로마의 창시자인 에네아스, 즉 아이네이아스가 있고 카르타고의 디도라는 여왕의 이름도 언급됩니다. 그리스 유명한 화가 티만테스를 비롯해 수많은 인물들이 이야기 진행 과정에 나오죠. 로마의 그 극작가 테렌시오나 유명한 운명가 키케론, 즉 키케로가 언급되고요. 골리앗을 이긴 다빗이 나옵니다. 아라비아 전설 속에 등장하는 거인이 나오고요. 고투족 왕국의 돈 훌리한 백작과 그의 딸 이야기를 하면서 이슬람 세력의 이베리아 반도 진출을 언급하게 됩니다. 스페인의 대화책 소설이자 희비극인 라셀레스티나는 돈키호테에 아주 자주 나오는데요. 포르투갈의 내서사시 루지아다스와 작가 루이스 데 까무에스가 돈키호테에 언급되고 동방견문록과 마르코폴로는 돈키호테의 모티브를 제공한 중요한 작품입니다. 아더왕과 원타이 기사 이야기도 돈키호테에 들어있고요. 특히 돈키호테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 작품으로는 오를란도 프리오스, 광란의 오를란도라든가 이태리에서 나왔죠. 그 당시 가장 또 유명했던 아마디세 가올라가 있습니다. 돈키호테 1권의 초반 부분에는 돈키호테가 기사 이야기 책 때문에 미쳐서 집을 나갔다고 생각해서 조카 딸과 가정부가 마을 신부와 이발소의 도움을 받아서 책을 불사르는 장면에는 수많은 작품들과 작가들이 언급되고 있죠. 이 과정에서 펠리시아노 데 실바가 쓴 기사소설인 아마디스 데 그레시아가 나오고요. 멜리센드라를 구했다는 전설 속의 귀족 가이페로스도 나옵니다. 그 밖에 지금 이 필리핀을 지칭하는 깐다야라든가 동방견문록에서 언급된 말하자면 지금의 그 중국은 카타이로 나오고요. 페니키아인들이 북부 아프리카 튀니지에 건설한 도시국가 카르타고와 하리말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 밖에 많은 도시 지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암베레스, 즉 그 안트워프는 벨기에의 항구 도시로 지금은 이제 벨기에죠. 17세기 스페인 제국의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물론 아메리카로 간 사람들에게 부의 상징이 된 지금의 볼리비아 포토시도 작품 중에 한 2번 언급되죠. 이 간텍스트성의 극단적인 예는 보레스의 그 베르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처음부터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라는 작품의 독특성과 그것을 베르메나르가 쓴 그 돈키호테와 그 행위를 비교, 그 독특성의 그 비교를 한번 해보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 그 다음 표는 압권입니다. 17세기 초에 돈키호테를 쓴다는 것은 근거가 있었고 불가피했고 그리고 거의 운명적인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나 20세기 초에는 사정이 다르지. 극단적이리만큼 아주 복잡한 사건들로 가득 찬 30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헛되이 흘러간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말이네 라고 말하면서 메나르의 단편 돈키호테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보다 훨씬 더 오묘하다라고 규정합니다. 말하자면 같은 글자들이지만 그것을 읽은 시점에 따라서 작품은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300년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단테의 신곡과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간 시대 차이와 유사한 것 같은데요. 보레스의 표현을 빌린다면은 돈키호테는 신곡에 비해서 300년의 시간이 주는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지식과 생각이 가미된 작품이라고 또 규정할 수 있겠죠. 보레스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와 베르메나르의 돈키호테를 비교하는 설정은 특히 그 독자 수용 이론에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역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간텍스트성, 즉 인텔렉수알리다의 면모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기존의 작품은 새로운 작가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죠. 새롭게 해석되고 그것이 해석되는 것이 새롭게 자기 작품이 이제 해석돼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원작보다 더 위대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키호테 속에 언급된 작품과 인물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들은 세르반테스를 통해서 다시 섞이고 해석되어 또 다른 형태로 재탄생되었다는 사실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간텍스트성, 상호 텍스트성, 인터텍스투얼리티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그것을 돈키호테에 적용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